네, 불광出版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불광씨의 행복한 책 읽기 사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불광씨 양민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생명평화 사상가 그리고 운동가이신 도법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 길걷고 가까이 보시라고 한번 준비해드리고 길걷고의 저자 김한근 선생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손님 김한근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무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눈인사만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또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만나 뵙게 되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방송 뭐 이런 거 하네요. 지금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사전 조사까지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뭔가 뒤져봤는데요. 선생님 일에 관련해서 근데 뭐 기자 생활 처음에 하시다가 이제 뭐 교육 관련돼서 논술 강사, 뭐 토론 코치 이런 것들로 전직하시고 또 이제는 이제 또 불교계 인연을 맺으시고 이제 전업 작가로서 이제 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딛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좀 직접 본인의 특이한 이력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이해요? 뭐 기자 하다가 퇴직해서 딴 거 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기 이력은 특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법스님도 자기 이력은 특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이력은 지금 말씀하신 기자하고 논술 강사하고 토론 코치 그 다음에 불교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더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18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기자를 그만두고는 기자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피곤하기도 해요. 한 2년 놀았어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 하고 나서 뭐 명예퇴직금도 받고 내가 좀 놀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이제 놀았어요. 그러고서 글 쓰는 거 말고 뭐 다른 일을 좀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논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죠. 근데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논술 교육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커버하는 게 토론이었어요. 약간 이제 입시 입시 위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논술이라는 게 대학에 입시된 논술이 그 고3 아니면 풀기가 어렵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 초중등학생들한테 논술을 가르친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학 입시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 대학 입시 논술 의사가 되게 문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전 진짜 풀면 어떤 논리적인 힘이 많이 키워지고 글쓰기도 기술력도 키워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문을 봐야 되니까 어떤 예를 들면 사회를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 사람 패널들을 놓고 어떤 한 주제로 사람들께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논술 공부를 하면 그런 실력이 조금 향상된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근데 너무 어렵고 고3이 아니면 못해요. 아주 정말 용맹정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비슷한 건데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토론을 또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토론이 정말 좋은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한민국을 이끌 어떤 그런 사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돈도 벌 수 있겠다. 뭐 이래가지고 토론으로 뭐 사업을 했죠. 그 토론을 공부를
토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럿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사업이라고 하시면 뭐 학원 같은 것들을 뭐 운영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걸 하려고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사무실도 마련하고 네. 근데 사무실 하나 1년 운영하려면 뭐 몇천만 원 만만치 깨지죠. 않죠. 네.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이런 감만 가지고. 근데 그 망해 먹었죠.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주변 그 토론 같이 하던 뭐 무슨 디베이트 협회 뭐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도 다 불화하고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한 동업자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집안에서도 와이프하고 자주 싸우고 언성이 자주 높아지고 여러모로 조금 어려움이 많이 네, 가시면서 네. 겪으셨겠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도법승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 접으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돌파구를 막 마련하려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디베이트 토론과 관련한 그 글을 한겨레 신문에다 썼어요. 네. 그거를 그 기사를 보고 스님 연락이 보시고. 스님 주변에 어떤 인물이 연락을 해서 뭐 그래서 인연이 됐어요. 그때 뭐 연락하시고 네. 나서는 따로 뭐 이렇게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그건 내려두시고 이제 스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제 네. 그렇게 글도 쓰시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신 건가요? 그 사업은 이제 정말 그렇죠. 완전히 그 사업은- 미련을 버리시고 네, 그거는 뭐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못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있었고 지금도 없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불교 공부가 더 본업이 됐어요. 근데 토론이 불교와 이게 맞닿아 있는 거라서 저는 토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 스스로 토론 코치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전직을 거쳐오시면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도 있으셨고 그런 거 시련도 어떻게 보면 많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스님과의 인연이 일종의 뭐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지점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그러니까 신문 기자, 논술, 토론 이런 것이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불교도 거기에 일관성이 음, 불교가 그 일관성의 정점을 찍어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스님 만나시고 언제부터 이제 책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잡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만나고 6개월인가? 1년인가? 좀 지나면서 그동안 쭉 같이 공부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면서, 하다가 네. 하다가 스님이 무슨 대승정법 불교 뭐 이런 것과 관련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뭘 썼더라고요. 스님 본인이 네, 본인이. 네. 근데 그 원고를 가지고 불광 출판사에서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온 거예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거군요. 예.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책이 아니고 책으로 치자면 음, 두 개인데 그 중에서 대승정법 불교는 이게 책으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스님의 일대기 이것은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었지만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보고 그 이력이 특이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스님이 쓴 걸 그걸 가만히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도복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반 분들은 모르시니까 네. 그렇게 살았다고. 음. 어쨌든 이렇게 사는 분이 없어요. 정말 하나의 도를 향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불교사의 핵심으로 계속 활약을 해오신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덧붙이면 불교력상 굉장히 실천적으로 네. 보여주신 삶을 예, 사셨죠. 예. 지금도 살고 계시고. 네, 맞아요. 불교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살을 붙이면 네. 좋은 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스님도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지 뭐. 그러셔가지고 네, 보통 뭐 이제 정기, 평전, 뭐 일대기 그런 책들이 네. 요즘엔 많이 나오곤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은 이제 한 인물이 네. 이제 생을 마감하고 사후에 보통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네. 이제 쓰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스님이? 스님이? 네. 아니면 뭐 선생님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니 스님 부담이나 스님도 그런 간략하겠지만 본인의 이 삶을 글로 정리한 것은 그런 걸 뭐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불법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내겠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으신 거죠. 저도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쓰려고 하는 게 뭐야? 전기? 죽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아닌가? 평전이야. 평전은 전기에다가 평가를 더하는 거잖아요. 전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서전도 있잖아요. 자서전은 살아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나 평전이 꼭 죽고 난 다음에 쓰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평전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쓰지 않았죠. 말은 쓰지 않고 그냥 길과 꽃 표지를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길과 꽃 도법스님 1966 끝나지 않는 생명의 순례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사실상 뭐 전기라는 건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평전이라는 말, 전기라는 말은 안 써요. 제목이 조금 부재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데 스님 이야기라는 이제 제목이 길과 꽃이에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붙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이게 제목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뭐 붓다로 살자. 스님이 하시는 운동. 스님이 스님이 주도해야 된다나 어쨌든 스님 주변에서 어떤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라는 결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붓다로 살자로 그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삼고 있죠. 그래서 그걸 쓸까 했는데 그게 뭐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딴 걸로 해야 되는데 적당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평전, 전기 이런 말은 또 쓰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보다 좀 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 전에 쓴 책이 디베이트하는 인간, 호모 디스푸탄스와 소통의 기술. 긴 제목의 책이네요. 그 메인 제목은 소통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어깨 제목이랄까 뭐 그런 걸 길게 붙였는데 그래서 소통의 기술이라고 치면 잘 안 나와요. 인터넷에서. 너무 길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 뭐 이런 건 다 빼고 좀 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간명하게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길과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일본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일본은 무엇인가? 일본은 국화와 칼로 상징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스님의 삶은 길과 꽃으로 상징된다. 길은 계속 길 위에서 순례를 했고 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꽃은 저 스스로는 지금 생명평화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015년에 제2차 민중총궐기 때 평화의 꽃길 그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평화의 꽃길 거기서도 꽃이 나오고 그래서 길과 꽃이 스님의 생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잘 연상작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제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쓰시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책이라는 게 뭐 쓰자고 하면 네. 뭐 길게 걸린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걸리는 거고 네. 아니면 또 이렇게 요즘은 워낙 이렇게 짧은 텀으로 나오는 네. 책들도 많아서 네. 뭐 다 다르긴 하지만 네. 3년이라고는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뭐 이유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이 금방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작업은 금방 이렇게 진행이 네. 되셨나요? 처음에 작업, 아니 네. 처음에 작업도 금방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일단 이렇게 얼고놓은 얼개가 네. 있고 스님의 삶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을 인터뷰하면 이게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총 한 10번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근데 스님도 바쁘시고 그리고 이게 무작정 인터뷰로 이걸 때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받아쓰기 한다고 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님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쓰는 것이죠. 스님이 말한다고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쓰는 것은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것은 작가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럼 약간 자서전의 느낌. 네, 그렇죠. 네.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스님을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하고 한국 불교 역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 자신의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공부거리예요. 약간 일종의 그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그만큼의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가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스님이 이제 한국 불교 역사에서 네. 뭐더라? 어쨌든 그 혁명을 이끌어 왔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주로 재구성해야 됐고 네. 그 과정도 조금 힘이 들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러느라고 늦어졌죠. 약간 뭐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만 네. 하시면서 네. 야 이건 정말 특별히 힘들었다. 네. 아, 돌아봐도 진짜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돌아봐도 힘들었다. 그냥 제가 언뜻 드는 느낌은 네. 저도 뭐 도호 스님을 네. 여러 차례 뵀지만 뭐 직접적으로 대화를 길게 나눈 네. 시간은 네. 없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인상을 네. 스님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잠깐 얘기 드리면 이렇게 막- 디스도 해야죠. 되게 막 엄청 살갑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네. 그런 말을 막 많이 해주시고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 아주 가깝게 네. 대화를 못 나눠봐서 그런지 네. 몰라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 혹은 인터뷰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얘기하실 때 네. 꽤 고생이 있지 않으셨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요즘 한번 던져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겨요. 네. 스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 열심히 설명해주고 싶어하고 똑같은 얘기를 막 10번 반복하면 한 사람이 반복하면 화를 내시죠. 화를 내신다기보다 그거 지난번에 한 질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네. 그럼 녹음기를 계속 틀어요. 지난번에 한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당에 뭐 박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사예요. 박사. 그 사 씨가 네. 그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책 같은 거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런 분 아닌가요? 맞아요. 서평 활동 맞아요. 하시고. 그 네. 책 낭독해주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불안당 당원이 되고 나서 뭔가 감명을 받아서 저는 스님하고 100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시간이요? 그랬더니 스님이 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100시간을 얘하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물어봐도 답을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스님의 존재 이유니까. 근데 그렇지만 제가 스님을 인터뷰를 날짜를 시간을 잡고 그러면 한 2시간 얘기하면 서로 지쳐서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 좀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뭘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막 얘기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좀 몸이 건조한 얘기가 될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런데 뭐 다른 자리, 무슨 회의석상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뷰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 인터뷰가. 인터뷰 시간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스님과 같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스님을 취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스님은 자꾸 질문을 잘해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그렇게 다른 자리에서 하는 재미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질문할 때 좀 집약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원망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스님이 집약적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하면 스님이 글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인터뷰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네. 좀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네. 데서 얻기 위해서 뭐 같이 뭐 이렇게 활동 같은 것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네. 뭐 몇 가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네. 있으실까요? 일단 불안당이란 불경 한글풀이 모임이라는 한글풀이 모임. 네, 불경 한글풀이 모임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이런 걸 목표로 하는 모임인데, 그것이 한 달에 2번씩 있었어요. 거기에 꼬박꼬박 참가했고, 그 다음에 따로 살자라는 결사가 있는데, 결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붓다이 공부방 뭐 이런 걸 운영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열심히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조계종의 뭐 백인 대중공사 네. 뭐 이런 것도 또 기획을 해서 또 추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걸 왜 취재를 해야 했냐면 붓다로 살자라는 잡지 네. 에 쓰려고 취재를 하러 갔던 거예요. 붓다로 살자라는 잡지는 그 붓다로 살자라는 그 결사 사람들이 붓다로 살자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걸 주로 다루어서 이거 좀 정리를 하자. 붓다로 살자라는 결사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문헌으로 텍스트로 남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 흩어지고 말아 없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잡지로 뭐 단행본으로 내기는 그렇고 잡지로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잡지를 무크지로 네. 내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취재차 붓다로 살자 백인대중공사 거기를 취재하러 갔죠. 자꾸 취재하러 가다 보니까 뭐 백인도 대중공사 위원도 아닌데 네. 좀 자리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 백인대중공사 위원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자원해서 네. 그 위원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그 위원으로 이제 토론도 하고 발언도 하고 그런 것도 했죠. 그렇게 한 2, 3년 그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딴 벌이 없이. 거기에만 몰두해서 이제 예, 스님과 예, 예. 함께. 그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활동을 한 게 이 책을 좀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그런 뭐 원망이랄까 발언 뭐 이런 게 기반이 됐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스님 밑에서 네. 그 한 3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 쓴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이 책을 네. 만들면서 네. 느낌이 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딴 거 안 하고 이것을 위한 뭐 활동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뭐 잡지도 만들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종합한 것이 이 책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석사학위 논문까지만 썼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애쓰시고 네. 그렇게 시간 많이 들여서 네. 책이 나왔는데 네. 스님께서 뭐라고 한 말씀 안 해주시던가요?
고생했다라던가 고생했다. 고맙다던가. 고맙다. 스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음, 고맙다. 그거를 지금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어떤 막연한 제 그 이유 같은 건 있는데 지금 말로 잘 설명은 못 네. 하겠네요. 근데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잘 안 하시는데 남의 말처럼 얘기는 하시죠. 그러니까 넌지시 아, 약간. 네, 김한근 선생, 이거 어떤 회의석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한근 선생 왜 그랬더니 장기표 선생이 장기표 선생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운동권에 계시고 무슨 저도 지금 네네. 설명 하여튼 못하겠는데 그분께서 어쨌든 네. 그래서 무슨 사형수였다가 뭐 이런 분이 아니었나 뭐 민주화 운동에 네. 투신한 그분이 이 책이 뭐라 워딩은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책을 참 잘 썼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책으로 잘 정리했다. 그 점이 되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죠. 장기표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이고 어떤 추찰한 어떤 그 민주화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인정했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 그때 되게 기뻤어요. 그게 네. 에둘러 스님이 그렇죠.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 네.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한 3년 가까이 이제 뭐 스님과 항상 붙어 지내시고 뭐 인터뷰를 위해서든 아니면 뭐 공부를 위해서든 뭐 이렇게 시간 함께 오랫동안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님에 대해서 이제 스님의 많은 면면들이 이제 보게 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뭐 수행자로서의 도업 스님, 또 뭐 인간으로서의 도업 스님은 어떤 분일까요?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딱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요?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도업. 인간적인 면모도 아마 그렇죠. 많이 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수행자로 살고 계신 분이시니까 수행자로서의 어떤 모습도 많이 봤을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얘기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수행하고 삶이 일치하는 분이 도업스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그래서 그게 뭐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거 한번 해봐 라는 거 삶은 또 따르잖아요. 근데 스님은 뭐 그렇게 참선, 명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 사회 뭐 혹은 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된다. 내가 어떤 나를 어떻게 필요로 한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달려가시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그 현장에서 뭘 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죠. 수행? 이것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어떤 삶을 살기 위한 뭐 준비?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스님들을 디스하는 말이 되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수도승이다 뭐 이런 걸로 권위를 내세우고 뭐 신도들이 모르면 그거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고 그거는 뭐 네가 뭐 이 수도를 직접 해봐야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일상에 바쁜 사람이 수도를 스님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수도를 해? 맨날 밥 먹고 수도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근데 도법 스님은 수도보다는 삶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신 스님인 거죠.
그래서 스님은 근엄하지 않으세요. 뭐 스님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나 뭐 붓다로 살자, 네. 그 결사면 이런 분들도 뭐 스님하고 같이 있을 때 막 농담도 막 하고 그래요. 네, 편하게. 편하게 농담. 근데 농담을 잘못하면 결례가 되잖아요. 네. 근데 결례를 한다고 뭐 그 혼내지도 않으시고 옆에서 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스님한테 저런 농담을 해도 되나? 뭐 그렇게 느낀 보통 적도 이제 꽤 스님은 있었어요. 대할 때 일반인들이 좀 약간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더 많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스님들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은 네.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실상사를 취재를 갔는데 거기에 실상사 신도회 뭐 어떤 뭐 신도 회장은 아니었고 어쨌든 거기에 그 네. 간부 한 분이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어디에 또 이제 도곡 스님 실상사 말고 다른 절에도 계셨잖아요. 근데 그 절에 있던 그 신도들이 실상사에 와서 실상사 신도들이 스님한테 하는 걸 보고 스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냥 스님이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그게 고깝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쉽게 말해 이렇게 격이 없이 예, 좀 편안하게 예, 인간 대 인간으로 네.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네. 스님이 아닌가 도읍 스님이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또 선생님 그리고 뭘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고 안 하세요. 예. 그리고 몰라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근데 몰라요? 네, 몰라. 난 모른다. 근데 스님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스님한테 뭘 질문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건 되게 뭐 어떤 좀 추상적인 질문이고 좀 굉장히 복잡하고 긴 질문을 하고 스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긴장하다가 난 그런 거 몰라 이러면 되게 통쾌해요 저는. 네? 그럴 때 막 모르지만 막 설명해 주려고 하지 네. 않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게 보였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스님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도 강하시고 또 수행자로서의 삶과 한 사람 인간으로서의 삶이 네. 일치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뭐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인물인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네. 이제 그렇게만 듣고 보면 네. 스님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또 도시계 스님은 또 약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이거야말로 뭔가 인간적인 면모다 하는 인간적- 부분들이 네. 있지 않을까요? 네. 스님의 인간적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도법 스님의 디스하기 위한 방송도 아니고 네. 네. 편안하게 스님 이야기를 좀 그 생각해 보니까 스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잔 적도 있구나. 근데 네. 절이나 뭐 이런 행사 붓다로 살자. 그 무슨 책을 이제 같이 쓰는 적이 있었는데, 근데 따로 잤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하고 같이 살질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들이 같이 살면 네. 어떤 습관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내가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스님에 대한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비화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제 도반들이 이제 불안당 당한 뭐 이런 분들이 스님을 비판해라 이런 말을 막 자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이 책이 용비어 천가가 되면 안 된다. 용비어 천가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스님이 좋게만 보이는데 그럼 나쁜 점도 있으면 좀 비판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 찾은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길고 어쨌든 이 책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스님도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스님이
반발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후일단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되고 토론이 진행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니까 그 불안당 모임에서 이제 이 책 중간 원고를 이제 출간 전에 한번 출간 전에 같이. 다 나눠줬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스님이 계속 이건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김한건이가 잘못 봤다. 그 내부 사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걸 자꾸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천신만고 끝에 잡은 그 약점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 제가 막 주장을 했죠. 이것은 스님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교과서에 있는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전체 분위기가 그건 뭐 김은근이 말이 맞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스님은 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내부적인 사정 그런 것을 스님이 그걸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해서 김한근이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거의 깊은 내용이야 제가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과정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게 뭐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친구들, 뭐 각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스님에 관련한 책이니까 스님이 끝까지 모집하셨으면 이대로 못 나왔죠. 그런데 그런 건 허락을 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월호 조사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도 인터뷰를 해갖고 그것도 이제 붙다로 살자 잡지에다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 팩트올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썼는데 그때도 그 이석태 변호사를 막 비판했죠. 그랬더니 이 불안당 당원 중에 좀 좌파 이석태 위원장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반발하더라고요. 근데 이석태 위원장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도법 스님도 내가 비판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끝까지 넣은 것이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딱 펼치면 이제 책 날개 이제 선생님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스님을 만나고 도법 스님을 만나고 이제 또 불교를 접하면서 정서적 소통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서적인 소통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서적 소통? 네. 정서의 소통. 이건 제 소통 이론입니다. 소통 이론이요? 어떤 선생님 소통 이론을? 제가 기자, 논술, 토론 이런 것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소통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다 불교까지 덧붙었으니까 불교도 저는 소통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소통 전문가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 디베이트하는 인간 호모 디스푸탄스와 소통의 기술 뭐 이렇게 그 책도 그냥 호모 디스푸탄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통의 기술 책을 쓰면서 거의 그 책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쓴 거죠.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다. 근데 소통에는 논리의 소통이 있고 정서의 소통이 있다. 그런데 약간 그게 표현법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논리의 소통이라는 것은 신문 기자, 논술 강사, 토론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팩트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언은 뭐였고 논리적으로 이것은 어떤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감정도 내가 아닌데 불교에서는 감정도 내가 아니라고 하죠. 근데 둘 다 내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논리의 소통은 그러한 어떤 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생각, 논리 이런 네. 것들이 소통되는 것이고, 근데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야 뭐 저 문재인이 좋냐 이재명이 좋냐 이런 것은 사회에 대한 가치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온 거고 진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은 어떤 정서적인 야 나는 너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뭐 이런 어떤 자기 정서를 전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정서를 전달을 할 때는 자기 정서를 좀 고요하게 하고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그것을 잘 정리를 하고 상대방한테 부탁을 해야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이죠. 근데 보통 얘기를 할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당위인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어떤 정서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 정서의 소통이 사실은 소통 중에서 한 8, 90% 차지한다. 그래서 그것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논리의 소통과 정서의 소통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스님을 만나면서 네. 좀 더 이제 신을 네. 갖게 된 뭐 계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을 만나서 불교를 만난 거죠. 불교를 만나면서 자꾸 불교의 진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내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생각에 집착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들내미가 자꾸 늦게 일어나면 자꾸 넌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하고 젊은이는 모름지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러한 어떤 집착 이런 것이 다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바로 이게 어떤 지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집착이 없어졌고 그래서 내 정서를 수능하는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서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기독교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밤에 잠이 안 오면 그 책을 아무 페이지나 열고 읽고 맞아 그러고서 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책을 거의 씹어 먹듯이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 책도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로젠버그 네. 비폭력 대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여담을 덧붙이자면 저희가 내일 이제 주말 이용해서 붓다 비케시청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요번에 주제가 소통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비폭력 대화의 책이라는 것이 관심 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내일 도법 스님이 이렇게 강연자에 참석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도법 스님이 들려주실 내용이 화쟁 대화라는 거예요. 그 부분과도 이 부분이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일 강연장에 오셔서 스님 말씀 직접 들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짧게 소개했던 것처럼 이 책은 이제 도법 스님 50여 년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이제 책으로 내겠다고 계획을 하시면서 이 책을 통해 아까 답이 나왔던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이제 환기하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 책을 이제 독자들에게 세상에 내놓으면서 전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도법 스님이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소통 얘기도 하셨지만 사람은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원천은 석가모니예요. 네. 석가모니 이론을 자기가 체화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법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고 또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고 그 전에 석가모니가 제시한 메시지이고 또 석가모니가 삶으로 실천한 메시지죠. 그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열심히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는 성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계속 전도를 하셨거든요. 죽기 전에도 전도했어요. 열반하기 전에도 이제 곧 열반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아는데 이제 곧 열반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근데 거기서 제자들한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라 내가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라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자기의 삶을 대중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이 곧 자기니까 그 자기 삶을 붙들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지는 인간 삶이란 이런 것이고 그것은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한마디로 하셨죠. 모든 생성된 것은 소멸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러니까 너의 삶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태어난다 라고 하면 몸을 바꿔서 그때 하면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는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생성된 것은 소멸한다. 그러니 정진해라. 한 번밖에 없는 이 고귀한 삶을 허투루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불교적 진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주죠. 근데 그 말고도 대한민국 불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불교의 원래 역사는 뭐 어떤 것이고 뭐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개혁돼야 한다 이런 것들도 스님이 그걸 체현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로 얘기한다면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뭐 출가자는 아니지만 또 스님이 저처럼 일반의 세속의 삶을 사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쭉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얘기하면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산다는 게 정말 제가 옳다고 믿는 그건 뭐 스님에게는 불자로서의 삶, 그렇죠. 불제자로서의 삶일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사람들도 저마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삶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상이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바른 이상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실천해 나가고 몸으로 표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훈 같은 걸 얻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자기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를 내다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게 어쩌다 보니 도보스님이 좀 아픈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프다기보다는 이건 뭐 그냥 있었던 사실이니까 얘기를 한 가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그래도 도보스님이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피신을 했을 때 스님이 그때 이제 화쟁위원장인가요?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거 하시면서 이제 중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뭐 이야기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비판도 뭐좀 적지 않았던 것 같고, 비판. 네. 그 부분들 뭐 선생님께 또 스님 인터뷰 하시고 얘기 나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뭐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분이라는 게 이제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런. 네, 뭐 스님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저는 이제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뭐 악플, 네. 비판, 뭐 악플 비슷한 말이잖아요. 뭐 악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플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관심이 무관심.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많이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거고, 뭐 사랑의 반대,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니까. 뭐 그런 비판은 곧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비판에 대해서 2015년 조기사 피신 한상균 위원장이 그때 제2차 민중 총궐기를 이제 주도하고 있었죠. 제1차 민중 총궐기 때 그게 폭력 집회가 됐죠. 100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고 그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도곡스님이 떴어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네, 알려졌습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상균 위원장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질문이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였죠. 그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옥중에 있죠. 옥중에 있어요. 근데 작년 말에 옥중에서 스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써서 그때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고맙다.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뭐냐면, 근데 화쟁이 투쟁보다 100배는 어렵다고 했나? 2배는 어렵다고 했나? 화쟁이 투쟁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 스님한테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도법 스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화쟁이라는 것을 자기 이제 화두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그 한상균 위원장이 그 화쟁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2차 민중총궐기를 평화 집회로 한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한상균 위원장 말고도 화쟁위원회가 뭐 정부나 여당, 야당, 뭐 경찰, 뭐 다방면으로 좀 소통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상균 위원장 자신이 그 화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 평화 집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이 한상균 위원장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너 거기 조계사 들어가고 나더니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같은 어떤 기상이나 뭐 이런 게 좀 없어졌고, 굉장히 사람이 유해졌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제2차 민중총궐기를 평화적인 집회로 만든 그런 요인이 됐고, 그리고 그때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국민들이 학습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2016년에 작년 말에도 박근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몰렸는데도 그것이 전체가 다 평화 시위가 된 것은 그 1년 전에 했던 우리 국민들의 그 평화 집회 경험, 그것이 밑바탕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요 2015년에 이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넓게 보면. 그렇죠. 너무 넓게 보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나비 효과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서 폭풍이
나 이런 게 나비 효과잖아요. 근데 그 나비 효과는 정말 더 복잡한 거고, 이거는 그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평화 집회를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발현된 것은 그 나비 효과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그냥 학습 효과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명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뭐 도법 스님의 공헌이냐 뭐 이런 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 한 사람의 발언, 네. 한 사람이 그 삶을 투철하게 산 것이 어떻게 사회를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용인가에 그런 말이 있는데, 중과 화를 이루면, 그러니까 분자가 중과 화를 이루면 천지위원 만물유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라난다. 이거 되게 엉뚱한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천지를 제자리를 잡게 하고 만물이 자라나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이 도복 스님과 이 제2차민족 총궐기,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촛불 집회, 뭐 이런 거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한상균 위원장이 뭐 스님께 편지를 보냈던 내용 이런 얘기들은 사실 네. 쉽게 전해 들을 수 없는 기사로 안 나온 얘기들이니까 여기 좀 공론의 장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데에서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도법 스님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주워 들은 건데,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는 제가 실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 책 길받고 어떤 저자로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불교가 뭔가 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 불교를 전혀 접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교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런 면에서는 제일 쉽게 그것을 설명한 책이라고, 그리고 현대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어떤 사상들이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한 거지만, 혹시 도법 스님이 50년 동안 피 튀기게 정말 삶으로 들이쳐서 얻은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정도밖에 정리를 안 했지만 이거 정말 고귀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것이 가장 쉬운,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불교 입문 서적이 아니냐, 이게 뭐 저자의 편견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 책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불교를 연구하시던 뭐 학자들이나 스님들도 뭐 이런 제가 얘기하는 혹은 도법 스님이 말하는 이런 불교에 대해서 이 책을 보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그분들도 좀 더 일상인들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불교로 진화를 했으면, 진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들보다 뭐 이 책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라서 좀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이 책을 좀 읽고 뭐 비판을 주시면 더 좋고, 그러면 저도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불교에, 특히나 좀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불자가 걸어가야 될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수업에 이력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이제 불교로 이제 인연을 맺으시고 불교 관련된 저술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나가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최근 구상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책으로 내겠다고 뭐 계획하고 있는 거리들이 있으면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뭐 저는 그 토론도 사업을 벌였다고 말하고 근데 지금 불교가 제가 그동안 추구하던 것의 핵심을 이게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불교적 진리 뭐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는 걸 하고 싶어요. 계속 앞으로 당분간은. 그리고 이 책이 좀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책이 잘 팔리려면 도복 스님도 열심히 뭘 활동을 해야 되고 저 자신도 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잘 팔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불교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불교 사작들이 좀 너무 어렵게 쓰여있고 좀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한 그러한 그 현대 일상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불교 사작 불교의 많은 어려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중도가 불교의 기본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몰라요. 연기법 이런 것은 또 꽤 많이 알죠. 그 다음에 무상은 뭐 인생 무상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무아도 뭐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런 중도, 뭐 연기법, 그 다음에 뭐 본래부다, 본체대비 이러한 개념들을 현대 일상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그냥 오늘의 현실, 오늘의 여러 사람들의 삶,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 불교의 어려운 개념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양 철학자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 문명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가지고 불교의 근본 개념들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이는 좀 없죠. 계획은 혹시 출간 계획 같은 게 얼추 잡혀있는 게 있을까요? 뭐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는 반드시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초보가 거의 완성이 돼 있어서 몇 달 내에 이것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안에 또 다시 한번 김학문 선생님 새 책이 나오면 다시 이 자리에서 네, 그 제목을 뭘로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윤회는 없다. 한번 이 영상에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께 댓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몇 가지 안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투표를 한번 네. 그러면 몇 개 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윤회가 없다. 윤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별 관심은 없죠. 관심은 없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도깨비 뭐 이런 그 환생을 소재로 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낭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윤회는 없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윤회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는 그 옛날에 어떤 상식을 기반으로 만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상과학소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공상과학 영화. 그것은 과학이 새로 만들어낸 어떤 성과 그거를 기반으로 그런 어떤 철학을 이야기로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 불교를 소재로 한 그러한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도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윤회 같은 걸 끌어들이지 않고 더 재미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사실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책도 나와봐야 네, 이제 네.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책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올해 안에 독자들도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저희 또 방송에도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도법스님의 일대기 그린 책 길과 꽃 저자이신 김학루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랑 조금 뭐 책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광씨의 행복한 책 읽기는 다음 회 또 좋은 콘텐츠로 또 다른 저자분을 모시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